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지금 곧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네. 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입장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기자간담회를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보소통수석 장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먼저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계신 좌측으로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강태웅 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국회 소속 기관장,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개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일한 지 어느덧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 운영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주에야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돼서 다소 늦게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린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원구성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과 사명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렵게 원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또 여야 합의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또 지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속도입니다. 원구성이 협의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습니다. 멈춰서 있던 민생 입법 그리고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당장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원구성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사무처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회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AI, 국제정세와 불확실성 등 또 양극화 심화, 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오를 담아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주권을 공고히 지키고 국가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4가지 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입니다.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입법 박람회 그리고 청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재열전 기념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을 약속드렸고 이행할 것입니다. 청원제도 TF와 위헌법률 TF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입니다. 본회의를 정례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 입법 처리 주관을 두겠습니다.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 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민생법안 처리를 여야에 누차 강력히 요청했고 원구성 마무리와 함께 총 5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돌봄, 교육, 주거 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입법 제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입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K컬처 등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습니다.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초 대한상공회의소에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제주포럼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과 만나 이에 화답하여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도서관에 이어 광주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발전 사업도 착실하게 진척시키겠습니다. 넷째, 평화와 번역의 국익외교 국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외교를 국회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3대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국회 최초로 신설한 외교안보 수석실 그리고 싱크탱크인 국익외교 자문위와 함께 향후 설립할 외교안보 전략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의회 외교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이러한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초당적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주 학계 공공부문의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16명을 위촉하여 국익외교 자문위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헌절에 제안한 남북국회회담 역시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읽은 민주주의 경험을 K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언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입법과 제도 개선의 성과로 답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2004년 정치를 처음 시작했고 그 후로 6차례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정치란 국민의 삶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마주 앉아 듣고 끈기 있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서는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의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민심의 직원을 전달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비판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질의응답에서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나눠 드리고자 질문은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손을 드신 게 저기 맨 앞줄에 앉으신 기자님. 예. 저 뒤가 제일 먼저 손 들어. 그렇습니까? 예,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네. 뉴스원의 장성희 기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여야의 수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계된 형사법 개정안이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그런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으로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또 그러한 사례들도 제기가 됐고 또 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에서 당연히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보완 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또 이 형사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저기 뒤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시사저널 고민추라고 합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5월에도 39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국회 상황이 그때와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야당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냈을 계획인지 여쭙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이 개헌에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형태인지 또 추가적인 설명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개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재원절 때 이제 그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 제10차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 지금까지 1948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1987년까지 그러니까 40년 가량의 그 이제 시간 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그 뒤로 또 이제 내년이 4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제 그 제10차 개헌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87년 헌법 같은 경우는 그 나름의 시대적인 당위성과 또 함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국민의 선택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또 이루었던 개헌인데 그 이후에 강산이 4번 바뀌면서 또 많은 영역에서 또 새로운 그 아젠다와 담론들이 또 제기됐고 또 추가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개헌은 이것이 이제 성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200석 이상이 돼야지 개헌이 가능한 거죠. 그런 데서 지난 그 전반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 권력구조 문제나 여러 가지 좀 사항들과는 좀 분리를 해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그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산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다 못한다면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개헌 논의가 합의를 모아지지 못하고 진전이 못됐습니다만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모으고 또 앞으로 향후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서두르지 않되 하지만 또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서 저는 그 프로세스와 관계에서는 지난번 재헌절 때 제가 개헌 추진에 대한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후속 조치로 아마 오래지 않아 곧 이어서 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개헌 논의들, 담론들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내용과 로드맵을 그 개헌 자문위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적정 시점에 그 여야와 함께 개헌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개헌 특위를 이제 언제쯤 출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내년 적어도 중후반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개헌 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개헌은 국가의 중대사회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정치권만의 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국민 참여형 플랫폼 모두의 헌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장을 웹페이지, 웹이나 또는 앱 등의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축과 운영 방안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헌 플랫폼에서 모인 국민의 뜻을 앞으로 조만간 구성할 그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와 그리고 추후에 그 여야 간에 그 구성할 헌법개정 특위에 담아내고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은
그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정치적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만 다행스럽게 앞으로 향후 2년의 기간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대한 그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정론보다는 낙관론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기자님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중앙일보 권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이장님께서 이제는 속도라고 좀 입법 속도를 강조를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임위원장 해임 요건 신설과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도 이런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국회 운영 규칙인 만큼 여야 합의가 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국회법 같은 경우는 여야 소위 말하는 국회법은 여야 운영에 대한 소위 규칙이나 여야 운영에 대한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국회 운영위가 이제 정상화돼서 어제 운영위 소위가 열렸고, 오늘부터 이제 운영위 소위가 열리나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느꼈던 국회 운영과 관계된 문제점들을 담은 법안들이 아마 어제 운영위 전체회에 상정이 되고 오늘 소위에서부터 이제 아마 다뤄지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법에 관계에서는 참 많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문제 제기도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뭐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또 거기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법안 처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민생과 그다음에 우리 국가 경제에 필요한 법안들은 너무 시기를 놓치거나, 지금은 굉장히 빠른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간이 굉장히 때로는 필요한데, 또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지연되거나 하지 않고 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루 같이 좀 논의를 되는 걸 지켜보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거의 뒤쪽에 계신 예.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KBS 이원희 기자입니다. 정치개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해서 소수 야당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은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 또 시기 같은 걸 상정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에 새로 선임된 신장식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직자, 또 원내대표들과 어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물론 이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이나 또는 민생개혁 입법 등에 대해서 보다 좀 선명하고 뚜렷한 얘기들을 내오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개혁하고 또 선진화되고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경청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그런 것들을 공감을 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선거법과 관계된, 정치개혁 선거법과 관계된 논의들이 너무 진행이 되면서 선거가 거의 임박해서 후보자들이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선거가 확정 못 되고 거의 목 끝에까지 달 때까지 그냥 질질 늘어지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정치개혁 과제나
또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조속히 구성해서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개혁 과제에서 선거제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섭단체 이제 관계되는 사안들도 있는데, 일단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그 국회 운영에서 본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국회 운영의 일단은 한 틀이죠. 그래서 그 교섭단체 간의 여야 협의를 우선 중시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또는 소통의 창구가 없는 문제, 저는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장에 취임하고 그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과도 좀 다양한 형태로서 계속 좀 소통을 많이 취하려고 했습니다. 얘기도 경청을 하고 또 그리고 원구성에도 최대한 뜻을 반영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회 운영 관계된 또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경청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그건 또 여야 현재 교섭단체 간의 그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역시 그 아마 좀 더 좀 두고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손대신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경제 대도약 위원회를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기적으로 뭐 회의를 하실 예정인지 또 의원들도 함께 하는지 좀 여쭙습니다. 의장 직속으로 경제 대도약 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장 직속 기구로 해서 물론 이제 현재 앞으로 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취지는 거기에 그 다음에 의장과 그리고 경제계 그리고 주요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로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내에 몇 개 분과를 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경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담론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또 그것을 향후에 또 필요하다면은 입법과 예산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계와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시적으로 소통의 구조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뭐 대한상의와 그 다음에 한국경제인 한경협 등을 비롯해서 경제단체와 그 경제인들을 쭉 만나는 간담회를 가졌고 또 그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예 상설화시켜서 의장 직속기구로 그렇게 해서 그 국회의장이 제가 직접 챙기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논의를 갖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정장 입으신 기자님. 예,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리아헬드 손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의회 외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실용 외교 기조에 발맞춰서 이제 의회 외교라는 새로운 축이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여기 의회 외교가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말씀 주신 의회 외교 강화가 어떻게 지금 한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해결할 부분이 많은데 의회 외교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기준에서 뭐 의장님께서 순방지 이런 게 좀 계획된 게 지금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의장으로서 해외 의장 외교를 나가는 거는 아마 조만간에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하지는 않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외교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4대 비전에서 이 부분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물론 이제 이전에 당 소속이었을 때 그 당의 지금 부소속입니다만, 그때 그 정당의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 의장도 했었고, 또 외통위도 제가 또 오랜 기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우리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계속 새삼 많이 느껴왔습니다만, 그런 데서 의회 외교를 정부 외교, 물론 정부 외교의 가장 상위 클래스는 정상외교죠. 정상외교를 포함한 정부 외교, 또 그다음에 공공외교가 있습니다. 민간외교를 포함해서. 그거와 함께 의회 외교가 하나의 축으로서, 3대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굉장히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직 경쟁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교가 이제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이 국가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위상과 생존을 결정하는 국가 생존 전략의 바로 핵심 축이 외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외교를 펼침에 있어서 외교는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으로 표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해외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를 통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각종 관세라든가 법안들 이런 등등도 다 의회에서 다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의원 내각제죠. 그리고 EU 국가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익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국익의회 외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회 외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크게 한 5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국회의장 최초로 외교안보 수석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각계 전문가들로 국익외교 자문위원회를 바로 의장 직속기구로 처음으로 바로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국회 내 외교안보 전략센터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에서는 정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 국회에는 기존에 미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연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EU 포럼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적절한 시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과 러시아 의회 포럼도 또 필요하다면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의원으로 있을 때, 의장이 되기 전에 이제 국회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 있었었는데, 특히 대미 관계 같은 경우는 외교 자체가 이 국가 안보나 그다음에 통상 경제 문제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관계에서 의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현안들을 또 풀어가고,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권익과 그다음에 국익을 우리가 또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향후 한미 경제 포럼을 매년 정례화 시켜서 워싱턴 DC에서 그런 우리 국익과 경제를 챙기기 위한 한미의회 경제 포럼을 매년 정례화 시켜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관계에서는 단순하게 의회뿐만 아니라 경제계와도
함께 논의해서 이런 틀을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앞으로 이제 의회 외교를 펼치면서 이런 성과를 종합해서 제 임기 내에 의회 외교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이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 의회 외교가 가져온 성과, 그리고 향후 또 제가 나중에 다음 의장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의회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의회 외교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의회 외교가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매번 국회 회의가 바뀔 때마다 그걸로 그냥 묻혀버린다는 지적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그런 성과들이 축적이 되고 또 계속 그런 것들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되겠다라는 것들이고, 또 이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1, 2년 내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축적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회 외교의 네트워크를 각국들과 다양하게 쌓으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한파 의원들을 구축해내는 것,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또 외국에서의 방문 외교들도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의장이 직접 만나면서 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의 주요국들의 의원들과 또 접촉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외교가 이 특정 국가와 어디 편중된 외교가 아니라 과거 같은 그런 진영 외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외교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EU나 러시아, 또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등 이런 데까지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검정 자켓 입으신 여자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안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이제 개엄 이후 좀 K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기 동안 의장님께서는 이제 국회가 국내외에 어떤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를 바라시나요? 개헌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게 이제 K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의회 외교와 더불어서 국내외로 국회가 좀 어떤 느낌으로 비춰졌으면,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평가받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국민들께 어떻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냐? 네, 네, 임기 네. 동안. 네. 저는 22대 국회를 평가를 하면 전반기, 후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반기 국회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 내지는 이제 공과라고 한다면 가장 큰 거는 이 국회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서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국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국민께서 체감하는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불법 개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결국 국회가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민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의 과정까지 가는 걸 보면서 이 국회의 존재가 국회라는 게 맨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 데인지 얼마나 이렇게 효능감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서 국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존재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국회는 이제 거기서 더해서 그런 민주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회가 그런 효능감이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고 정말 특히 민생과 경제 현안과 그런 데 있어서는 국회가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경제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그리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그런 데서 국민의 삶과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국회가 정말 효능감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을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구나,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효능감을 체감을 시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만, 결국 그 내용은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국회,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22대 후반기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하얀 셔츠 입으신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김자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구성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늦어졌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상원처럼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뭐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 운영에 대한 의장님 구상이나 운영 개선 방식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원구성할 때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법사위원장 문제였어요. 그리고 법사위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의견들도 있어 왔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이거는 현행 국회법상 여야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장이 이렇게 좋겠다 바로 가름말 타고 결정을 할 건 아니죠. 하지만 특히 법사위 운영과 관계에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 법사위가 말 그대로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운영 개선, 또 국회 운영 개혁 관계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향후 언젠가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의원님들 불만이 많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시간을 지지 끌거나 또는 아예 내용 자체를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다시 내려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계자구 심사라는 건 사실 꼭 해야 될 거죠.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게 없는지, 아니면 조문 자체가 이것이 제대로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지를 다루는 건데, 내용 자체를 만약에 때로는 그 내용이 만약에 기존의 다른 법과 충돌하면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를 법사위에서 약간 손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이 과도하게 진행되더라면 저는 그거는 기존 상임위에서 했던 노력들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체계자구 심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법사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법사위 제도 개선과 관계해서 국회개혁 자문위에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근데 대략 논의에는 종합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아예 좀 나누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아니면 별도 기관에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법사위가 적어도 마치 다른 모든 상임위에 상원으로서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한번 법사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도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개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뒤에 앉으신 기자님. 예.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SBS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현안 중에 저희 그 패스트 트랙 필리버스터를 민주당 주도로 지금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호한다, 또 수기의 필요성, 이런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 방향성과 우려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논의, 현재 아무튼 논의 중에 있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크게 보면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도 있고 패스트 트랙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 관계에서 여러 의원들의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 소위에서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논의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그런 거죠. 뭐냐면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그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 데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난 전반기 국회 운영 과정에서 보면 필리버스터 관계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상임위에서 다 합의가 돼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온, 상임위 법사위까지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온 특히 정책 쟁점 사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법안들 같은 경우가 무대기로 이렇게 다 패트에 걸리면서 다 일괄적으로 다 보류되는, 저는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일종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에서의 패스트 트랙의 본래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그다음에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용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현재 33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3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 처리 안건 관계에서 이게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서 사실상 패스트 트랙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거나 거의 1년 가까이 340시간 진행되면서 너무 길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같이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저기 카메라 뒤에. 예. 예, 의장님, 저 조선일보 유정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32번이 진행됐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28번은 이 여당이 강제 종결해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 이 여당의 입법에 항의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여당이 또 다수의석 바탕으로 이걸 강제 종결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좀 이상적인 국회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뭐 개혁 입법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런 필리버스터 전국을 좀 끝내기 위한 의장님만의 좀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야 합의를 이런 지금 난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끌어내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정말 저도 국회에서 오래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가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많았죠, 전반기에.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그것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편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또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면은, 물론 필버를 마지막에 수단은 필버죠.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또 그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상임위라든가 그냥 본회의에서 다수결을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필버가 걸려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필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민생 경제 법안까지 무대기로 필버를 거는 부분들은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아무튼 더 충분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존중을 하면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죠. 그 충돌의 방식보다는. 예.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기자님. 예.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그 앞서서 좀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 이제 형사소송법 법사위 과정 논의 과정 지켜보신다고 언급 주셨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대화와 소통 강조를 해주셔서 그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지켜보신다고 언급 주신 건지 좀 그 더 점은 자세히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아직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양당이 다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지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사위의 내용적 논의 과정을 보고, 뭐 아까 이제 원론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그 다음에 양당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또 인내심을 갖고 하되, 또 때로는 또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한다면 과감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사소송법 문제는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죠. 그리고 오래 끌어왔고 또 양측 간의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리는 것도 있고 또 하지만 또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다 감안하면서 이제 최종 판단을 앞으로 더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를 지켜보면서.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어떻게 딱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밝히는 건 여기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거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여기 일단은 저기 서서 손 드신 기자님. 예. 의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신문 박준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장님들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개헌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이 개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그 개헌과 관련해서 그 과거의 이 개헌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전반기에도 그렇고요. 과거의 개헌안이 왜 처리가 잘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 모두 말씀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또 속도전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의장님께서는 육선으로 여야가 모두 그 모든 의원들이 좋아하는 그 의원이신데요. 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다른 보관들을 갖고 계시는지 이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개헌 관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국회에서 매번 이렇게 번번이 발의됐다가 그 다음에 그냥 투표 불성립을 끝나거나 또는 부결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은 이제 막판에 어쨌든 이 개헌 문제가 때로는 정략적이거나 때로는 여러 정치적인 이해들이 개입이 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는 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은 개헌 87년 체제 40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거가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데서 저는 내년에 개헌을 논의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물론 그 개헌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의 내용들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특히 개헌 같은 일들은 이제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설득과 그다음에 합의와 각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최대한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또 넘어갈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 거의 다 꽉 찬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개헌을 해야 될. 그런 데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대로 그 다음에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최대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화와 타협과 속도전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양립되는 것 같지만 저는 또한 동시에 두 개는 같이 추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회라는 게 어쨌든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또 여야 간에 서로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안이 의견이 틀리고 충돌할 때는 계속 모아서 자꾸 좁히는 노력을 해야죠. 좁히는 노력을 하면서 좁히고 다시 좁히고 또 그러면서 또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들이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좁히고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를 못 보는 경우. 그럴 경우는 결단을 해야죠. 그거는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입장을 정해서 표결을 붙이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특히 저는 이 민생개혁 입법 관계된 거라든가 또 오래 수기 과정을 거쳐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일정 어떤 순간이 돼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때론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특히 민생 경제 입법은 이건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예컨대 정쟁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머리를 맞대는 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같이 중재도 하고 또 같이 협상도 시키고 때로는 의장도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한두 분의 질문만 더 받고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앉으신 기자님.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입니다. 그 개헌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의 의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문제도 이제 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 뒤에 앉으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정혜민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린 모양새인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 다시 이제 법안 처리가 시도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거 특정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직 그거는 글쎄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가요? 그렇죠? 네. 전당대회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또 어떻게
뭐 의견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단 당에서 일단은 판단할 문제고 저는 제가 지금 무소속 국회의장이 돼서 그런 그 어떤 거에 대한 그런 개별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제가 입장을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의 주인공은 어떤 기자님이 되실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번쩍 손을 드셨습니다. 예.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태현입니다. 아까 모두 말씀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형사법 개정안이나 국회법 개정안처럼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또 그리고 또 특히 민생 경제 입법 같은 경우에 시급성을 감안을 하면은 그 회기가 열렸을 때 그 회기 내에서 그 정상적으로 상임위와 그다음에 그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이렇게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내에서 본회의에서 전 처리되는 게 원칙적으로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일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민생 법안 처리 주관도 두고 매월 마지막 주 현재 국회법상 보면은 목요일 날은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는 그 회기 내에서 좀 논의돼 왔고 법사위까지 처리된 법안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그것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그 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더 수위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